안녕하세요. 저는 할머니와 함께 사는 김정호입니다. 10년 전 제가 겪었던 일이 있었는데 그게 지금의 저에게 기적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때 제가 겪은 일을 사연으로 보내보겠습니다. 그 감사한 분의 선행이 널리 퍼지길 바라면서요. 저는 부모님이 안 계십니다. 어머니는 저를 낳고 돌아가셨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어머니 얘기를 진짜 많이 해주셨어요. 아주 좋은 분이었다고 하셨습니다. 정호야, 너희 엄마는 정말 눈부시게 예뻤어. 이 할머니가 너희 엄마 처음 본 날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랄 정도였거든. 또 심성은 얼마나 고왔는지 몰라. 목소리도 참 예쁘고 정말 야무지고 똑부러지는 사람이었지. 참 안타까워. 그렇게 떠난 게 너무 안타깝다. 어머니는 정말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25살이셨대요. 저를 낳았을 때 나이가요. 원래 엄청 건강하시던 분이었는데 저를 낳고 출혈이 심해서 수술을 받다가 돌아가셨다고 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어머니를 잃은 슬픔에서 한동안 빠져나오지 못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으셨다더라고요. 아주 어릴 때부터 동네에서 계속 오빠 동생 하며 지냈던 두 분이었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 서로에 대해 알아가다가 결혼을 하신 거였는데 너무나도 갑작스럽게 닥친 이별을 받아들이기가 힘드셨을 겁니다. 그것도 가장 행복해야 하는 순간에 가장 불행한 일이 닥쳤으니 그럴 법했었죠. 아버지는 원래 친할아버지가 운영하시는 일을 물려받기 위해서 배우고 계셨답니다. 작은 공장을 운영하고 계셨다더라고요. 저는 그때부터 주로 친할머니 손에 맡겨줬고 그렇게 부모님의 사랑 대신에 조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3살쯤 되었을 때 친할아버지가 운영하시던 공장이 부도가 나게 되었고 쫄딱 망하고 말았답니다. 저희 친할아버지가 18살 때부터 공장에서 일을 하셨다는데 그렇게 공장을 전전하며 일을 하시다가 악착같이 돈을 모아서 나이 30에 차리신 공장이었답니다. 그리고 20년을 넘게 운영하셨던 공장이었는데 시장의 경제적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는 없었고 결국 회사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친할아버지는 회사를 잃은 슬픔에 술만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알코올 중독자처럼 매일매일을 술에 의지해서 살아가셨답니다. 이 모습을 보다 못한 아버지는 막노동을 나가기 시작하셨답니다. 누군가는 집안의 가장 역할을 해야 하는데 친할아버지가 움직이실 생각이 없는 듯하여 아버지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그렇게 술을 매일같이 드시더니 결국 술을 잔뜩 드시고 강에 빠져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게 제가 5살 때였습니다. 막노동을 하시던 아버지는 장소를 가리지 않고 돈을 벌 수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셨다고 했습니다. 지방 곳곳을 돌아다니면서 아버지는 일을 하셨습니다. 집에도 잘 못 들어오시는 탓에 저는 할머니 손에 의해 자라게 되었죠.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답니다. 아버지가 공사 현장에서 사고를 당해 돌아가셨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렇게 가족 모두를 잃고 할머니와 둘이 되었을 때가 제가 고작 7살 때였습니다. 그때부터 험난한 세상을 할머니와 둘이 의지하며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제가 생각해도 저는 어릴 때부터 참 특이한 아이였습니다. 바가지 같은 걸 머리에 쓰고 빗자루같이 기다란 걸 항상 손에 들고 다녔습니다. 지금은 키가 180cm이지만 그때는 또래보다 키가 작았거든요. 조그만 게 그러고 다니면 얼마나 귀여웠겠어요. 그런데 그때의 저는 나름 강해 보이려고 그런 요상한 행색을 하고 다닌 거였습니다. 가끔은 할머니 스카프를 망토처럼 두르고 다니기도 했죠. 어릴 때 사진 보면 죄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표정은 아주 근엄한 척을 하고 있는 참 웃긴 아이였죠.
나는 엄청 강해. 우리 할머니도 내가 지킬 거고 까불면 다 나한테 혼나는 거야. 나는 엄청 강하다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고 다녔답니다. 할머니가 말씀해 주셨어요. 어찌나 웃겼는지 모른다고. 가족을 모두 잃고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더불어서 할머니도 제가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쬐깐하고 바가지, 빗자루, 스카프를 치장한 이상한 아이였지만 실제로 할머니를 지킨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시장에서 야채 장사를 하셨었거든요. 가족들 모두 떠나고 할머니가 돈을 버셔야 하는데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시장 한 귀퉁이에서 장사를 시작하신 거였습니다. 정호야, 할머니가 우리 정호 데리러 갈 수 없으니까 학교 끝나면 곧장 할머니한테로 와라. 알겠지? 요즘은 세상이 흉흉해서 애들 혼자 다니는 일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는 유치원생 때부터 끝나면 동네 친구랑 같이 집에 가고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들어가서 1학년 때부터 혼자 등교하고 하교하고 다 했었죠. 할머니가 시장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학교 하교하고 할머니한테로 바로 오라고 하신 거였습니다. 그럼 저는 학교 놀이터에서 좀 놀다가 배고파서 간식 먹어야 할 때쯤 할머니한테 갔었죠. 할머니한테 앞에서 장사하라고 자리 내어준 실가게 사장님이 계셨는데 그 안에 쪽방이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간식 챙겨주시면 그 쪽방에서 혼자 책 보면서 간식 먹고 낮잠도 자고 그랬습니다. 날씨가 조금씩 선선해지던 어느 날 학교 끝나고 학교 놀이터에서 놀다가 할머니한테 갔습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 3명이 할머니를 둘러싸고 있더라고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할머니 쪽을 쳐다보고 있었고요.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누가 마음대로 여기서 장사를 하냐고, 어? 여기 다 세내고 장사하는 사람들인데 할머니는 뭔데 마음대로 여기에 자리를 깔아? 할머니 사정은 시장 사람들 다 알고 있어서 아무도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는데 원래 시장이라는 곳이 그렇게 서로 도우면서 지내는 곳인데 왜 뭐라고 하는 건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게다가 할머니한테 앞자리 내어준 실가게 사장님이 시장 상인들 회장님 같은 거였거든요. 회장님이 허락을 하고 제대로 동의도 다 얻고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 든든한 실가게 사장님이 안 계신 틈을 타서 할머니의 소중한 야채들을 발로 차며 험한 말을 하는 그 남자들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여전히 바가지를 머리에 쓰고 학교 뒷산에서 새로 주운 기다란 나무 막대기를 쥐고 다니던 저는 괴성을 내며 그놈들에게 달려갔습니다. 8살짜리 남자애가 자기 몸뚱이만한 나뭇가지를 휘두르면서 가니까 얘 대체 뭐지 싶었을 겁니다. 그놈들이 당황을 하며 주춤하다가 이내 제 막대기를 꽉 잡아버렸습니다. 쬐깐한 게 어디 어른들 얘기하는데 끼어들어. 안 그래도 친구들보다 키가 작아서 서러운데 쬐깐하다는 말을 하다니 그놈들은 아주 상대를 잘못 고른 거였습니다. 저는 막대기를 잡고 있는 놈의 손을 꽉 깨물었습니다. 그놈이 울부짖자 다른 놈이 제 뒷목을 잡았고 저는 그대로 정강이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그리고 다시 막대기를 마구잡이로 휘둘렀죠. 아우, 저거 뭐야. 뭐 저런 애가 다 있어. 코미디가 따로 없었습니다. 건장한 남자 셋이 8살에게 벌벌 떠는 그 모습을 보고 시장 사람들이 다 웃음을 참느라 혼이 났었습니다. 그때 실가게 사장님이 타이밍 좋게 등장을 하셨고 그놈들은 주랭랑을 쳤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동네 불량배들이라고 하더라고요. 가끔 심심하면 시장에 와서 여기저기 시비를 걸고 다니는 놈들인데 그날은 저희 할머니가 타깃이 된 거였고 운 나쁘게도 저를 만난 거였죠. 실가게 사장님이 잘했다며 과자를 주셨습니다. 할머니 좋으시겠어요? 정호처럼 든든한 손주가 있어서요. 사장님의 말에 할머니가 호호 웃으셨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를 지켜야겠다는 사명감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세상이 두 쪽이 나도 우리 할머니는 내가 지키리라 다짐했죠. 어릴 때는 참 호기롭게 그렇게 힘으로 뭐든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조금씩 커서 세상을 둘러보니까 싸우는 것보다도 더 실질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건 바로 돈과 권력이었습니다. 처음으로 깨닫게 된 순간은 할머니가 시장에서 쫓겨나던 날이었습니다. 제가 12살 때 상인 회장이 다른 사람으로 바뀌면서 할머니는 더 이상 장사를 할 수 없게 되셨습니다. 그때 바뀐 회장은 싸우는 힘이 강해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때 알게 되었죠. 싸우는 힘 말고 세상에는 다른 힘들이 존재한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힘은 참 무섭고도 무거운 것이라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시장에서 나오게 된 할머니가 시장 근처에 있던 닭도리탕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 닭도리탕 사장님이 원래 시장에 계시다가 장사가 잘 되어서 아예 밖에 가게를 하나 차리신 거였거든요. 할머니의 사정을 알고 일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였습니다. 그렇게 일하다가 1년 뒤 시장 회장이 횡령으로 잡혀갔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힘이라는 건, 권력과 돈이라는 건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그런 힘을 갖고 싶어졌죠. 그래서 학교 도서관에 갔습니다. 직업에 관한 책을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세상에 정말 다양한 직업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뭘까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새로운 기술을 배우거나 예체능을 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 걸 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잖아요. 저랑 할머니랑 겨우 먹고 사는 판에 그런 걸 할 여유는 없었습니다. 한참을 생각해 보다가 내린 결론은 결국 공부였습니다.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공부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공부가 나중에 나한테 강한 힘을 가져다 주리라 믿고 그때부터 열심히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초등학생 때는 마냥 놀기만 했지 따로 공부를 해본 적은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보는 받아쓰기도 몇 개씩 틀릴 때가 많았는걸요. 곧 중학교 입학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어떻게 공부를 시작해야 할지 몰라서 일단 도서관에 갔습니다. 가서 공부 잘하는 법과 관련된 책을 닥치는 대로 읽기 시작했죠. 애들 책, 어른 책 상관없이 그냥 다 읽었습니다. 그렇게 일주일을요. 그 결과 뭔가 뚜렷한 해결책을 얻지는 못했지만 일단 당장 할 수 있는 건 교과서 다시 보기였습니다. 저희 할머니가 제가 1학년 때부터 썼던 교과서를 안 버리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올라가기 전 겨울방학 동안 1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교과서를 달달 읽었습니다. 그게 또 나름 재밌더라고요. 그렇게 중학생이 되었고 학교에서 무조건 선생님 수업을 열심히 듣자 마음먹었습니다. 제가 학원을 다닐 수 있었겠어요? 과외를 받을 수 있었겠어요? 공부를 배울 수 있는 곳은 학교밖에 없었으니까 선생님한테 최대한 많은 것을 배우는 게 제 공부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을 엄청 귀찮게 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질문도 많이 하고 종 쳤는데 손 들고 질문해서 반 애들의 눈총을 받은 것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중학교 첫 시험에서 반에서 7등 정도 했었나? 저는 나름 만족했습니다. 학원 다니는 친구들과 겨뤄서 그 정도를 한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안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애들은 시험 끝났다고 놀러 다닐 때 그때 더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시험 틀린 거 왜 틀렸나 다시 풀어보고 맞았던 문제도 한 번 더 보면서 공부했습니다. 남들 공부 안 할 때 혼자 공부하는 게 뭔가 짜릿한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시험에서 갑자기 반 2등을 하게 되었고 엄청 신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에서 처음 맞는 여름방학 때 그때 시험 기간만큼이나 공부를 열심히 했죠. 반 애들 얘기 들어보니까 여름방학 때 뭘 많이 계획하고 있더라고요. 나 이번에 학원 새로 옮겼거든?
방학 때도 아침부터 가야 해. 아유, 지겨워. 야, 나도야. 하루에 학원 3개 가는 날도 있어. 학원 안 가는 정호가 부럽다. 친구들 말에 웃기는 했다만 솔직히 엄청 부러웠습니다. 복에 겨운 것들이라고 생각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별 수 있겠어요. 걔들보다 훨씬 더 열심히 공부하면 되는 거잖아요. 혼자 집에서 공부하다가 궁금한 거 생기면 학교로 갔습니다. 선생님들은 방학에도 학교에 출근하시더라고요. 방학에도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공부하니까 저를 모르는 선생님들이 없으셨습니다. 제가 혼자 열심히 공부하니까 아마 기특하셨겠죠. 그래서 몇몇 선생님들께서 제게 문제집을 주기도 하셨습니다. 이 문제집이 보기 쉽게 나왔어. 정호가 수학이 조금 약하니까 이걸로 한번 풀어봐. 그렇게 문제집을 받게 되는 것이 저는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문제집 몇 권이 너무너무 귀했습니다. 그래서 품에 꼭 껴안고 집에 가서 문제집을 풀고 또 풀었습니다. 한번 풀고 끝내는 게 아니라 답 지웠다가 다시 또 풀고 몰랐던 문제는 깜지도 쓰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 결과 중학교 들어가서 3번째 본 시험에서 전교 1등을 했고 그때부터 쭉 중학생 때 전교 1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사실 학교 애들이 저를 무시했거든요. 할머니랑 둘이 사는 애라고요. 야, 최정호는 엄마도 없고 아빠도 없대. 헐, 그럼 혼자 살아? 혼자 살겠냐? 할머니랑 둘이 산대. 그것도 반지하 원룸에서. 우리 아빠 친구가 그 집 주인이래. 오, 최정호 완전 거지네. 제 앞에서 마치 제가 들으라는 듯이 저를 흉보면서 깔깔대는 애들이 여럿이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게 뭐 대수라고. 저는 부모님만큼이나 저를 사랑하는 할머니가 계시니까 하나도 서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엄청 대단한 흠이라고 애들은 수군거렸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이유로 저를 얕잡아보고 하대하는 애들도 있었죠. 그건 초등학교 고학년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안 계시는 거랑 저를 막대하는 거랑 무슨 상관인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제게 나쁜 말을 하고 거지라는 말을 일삼고 제 물건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쓰고 제 몸에 손찌검을 하는 것까지 그렇게 학교 생활을 했었습니다. 물론 할머니께는 말씀을 안 드렸죠. 분명 엄청 걱정하실 테니까요. 할머니께는 나 친구 많다, 학교에서 인기도 많다, 오늘도 친구들하고 놀다가 왔다 등의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5학년쯤부터 3년 가까이 그런 대우를 받으며 학교 생활을 했는데 제가 전교 1등을 하자 애들의 대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야, 너 무슨 학원 다녀? 엄마가 물어보래. 정호야, 오늘 학교 끝나고 우리 집 갈래? 아빠가 너 데리고 오라는데. 정호야, 나 이 문제 좀 알려주면 안 돼? 도저히 모르겠어서. 최정호, 너 진짜 멋지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내가 정말 똑똑한 사람이 되면 지금과는 다른 생활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요.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걸 깨달은 순간은 뭐라 말할 수 없을 만큼 기분이 묘했습니다. 그렇게 중학교 생활은 친구들의 부러움 아닌 부러움을 받으며 잘 지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에 올라갔죠. 고등학교에 가서도 여전히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다짐은 했지만 대학교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호야, 너 정도면 대학교 가서 장학금 받을 수 있어. 이대로만 성적 잘 유지하면 돼. 장학금이요? 요즘엔 국가 장학금도 잘 나오니까 꼭 대학 가. 정호야, 인정하기 싫지만 사회 나오면 대학 나오고 안 나오고 대우가 다르더라. 장학금, 대학교요?
그때부터 진지하게 진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무턱대고 공부만 한 거였거든요. 담임 선생님의 말을 듣고 앞으로 3년 뒤 제 미래를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대학을 가면 좋을지, 어떤 과를 가면 좋을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 말이죠. 그것도 어디 물어볼 곳이 없어서 도서관에서 책 뒤지고 선생님들 쫓아다니면서 물어보고 그랬습니다. 초등학교 때 수학이 많이 약했던 저였던지라 중학생 때 더 열심히 수학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였나? 점점 수학이 좋아지더라고요. 나중에 저처럼 수학 못하는 애들한테 수학을 가르치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중학생 때 학교 애들이 저한테 수학 문제 되게 많이 물어봤었는데 제가 좀 잘 가르치는 것 같다고 생각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 선생님이 되면 어떨까 생각했죠. 목표를 세우니까 더 공부가 잘 되는 것 같았습니다. 대학교를 찾아보면 찾아볼수록 재밌어 보였고 꼭 가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었죠. 내신 관리 잘하면서 수능을 무조건 잘 보리라 생각하며 정말 죽을 둥 살 둥 공부를 했습니다. 내가 살 길은 이거 하나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그때 저의 원동력은 저희 할머니였습니다. 고생하시는 할머니를 볼 때마다 내가 꼭 성공해야겠다고 다짐하곤 했으니까요. 꼭 할머니와 생활비 걱정 없이 좋은 집에서 오래오래 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기다리고, 아니 기다렸다기보다는 그토록 준비를 많이 했던 수능날이 다가왔습니다. 수능 한 달 전부터 정말 심장이 터지는 줄 알았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잠이 잘 안 오더라고요. 너무 떨려서요. 수능 일주일 전에는 정말 내 심장이 고장났나 싶게 떨렸고 그동안 공부했던 날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가기도 했습니다. 이 시험 하나에 제 미래가 달려있다고 하니까 너무 떨리기도 하고 뭔가 오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수능 보러 가던 날, 전날 일찍 잠에 들었더니 새벽같이 눈이 떠졌습니다. 그래, 이왕 빨리 일어난 거 얼른 정신 차리자고 마음을 가다듬자 싶어 거실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더 일찍 일어나신 할머니가 주전자에 물을 끓이고 계시더라고요. 정호, 할머니 때문에 깼니? 아니에요, 할머니.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잠이 안 와서. 우리 정호 도시락 싸가야 하잖아. 안 그래도 할머니가 도시락통 새로 샀어. 할머니는 새로 산 보온 도시락통에 정성스럽게 도시락을 싸주셨습니다. 덕분에 아주 기분 좋게 수능시험을 보는 장소로 출발을 할 수 있었습니다. 정호야, 긴장하지 말고 할머니는 우리 정호 믿는다. 못 봐도 괜찮아. 다 괜찮으니까 그동안 고생한 거 원 없이 풀고 와라. 알겠지? 네, 할머니, 다녀올게요. 저는 호기롭게 집에서 나섰습니다. 수능시험을 보게 된 장소는 버스를 타고 몇 정거장 가면 있는 학교였습니다. 멀진 않았지만 처음 가보는 곳이라 배정받았을 때 두어 번 가보면서 예행 연습을 했었죠. 수능날이라 그런지 버스에 사람이 많이 없었습니다. 긴장되는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버스를 타고 달렸습니다. 그리고 수능을 보게 된 학교 근처에서 내리게 되었죠. 조금 일찍 나왔는지 길에 사람은커녕 학생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쌀쌀한 날씨였지만 하늘은 높고 맑아서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뭐든 다 잘 될 것만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신호를 건너려고 하는데 뒤에서 빵빵대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려왔습니다. 뒤를 돌아보니까 한 차가 빠르게 달려오며 빵빵대고 있었고 한 할머니가 신호등 없는 짧은 신호를 다급하게 건너고 계셨습니다. 큰일이 날 것 같은 순간이었습니다. 자칫하다가 할머니가 차에 치이시겠구나 싶더라고요.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이었는지 몸을 던져서 할머니를 잡고 인도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몸을 날리는 그 순간에
차가 속도도 안 줄이고 쌩하니 달리다가 인도로 피하려던 제 다리를 쳤고 저는 순간적으로 공중에서 2바퀴 정도를 돌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사고라서 아픈 것보다도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꿈인가 현실인가 잠깐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충격이 가시지 않는 순간 다리가 너무너무 아파왔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고통에 제 자신도 놀랄 정도의 괴성을 제가 지르게 되었죠. 분명 제 다리인데 어떻게 하지를 못할 만큼 너무 아팠습니다. 할머니도 놀라시고 차주도 놀라서 뛰쳐나오고 그때부터는 다리가 너무 아파서 기억이 잘 나질 않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가는 기억만 있고 그때 할머니가 하셨던 말씀, 구급대원이 하던 말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납니다. 너무 아파하다가 기절을 했고 깨어나 보니까 제가 다리에 뭘 두르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제 옆에는 제가 구해드린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계셨고 그 옆에는 처음 보는 아저씨도 계셨습니다. 얼굴이 까무잡잡하게 먼지 같은 게 묻어있던 아저씨가 제 손을 꼭 잡고 고개를 숙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고마워요. 너무 고마워요, 학생. 저희 어머니 구해주셨다면서요. 정말 고마워요. 제가 구해드린 할머니의 아드님이셨습니다. 아저씨께 얘기를 들어보니까 차를 운전한 사람은 면허를 딴 지 일주일도 안 된 젊은 남자였답니다. 몰래 부모님 차를 끌고 나왔다가 그런 사고를 낸 거였죠. 보험 있나 부모님한테 물어보고 보험 처리 바로 하라면서 차주 연락처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고로 저는 다리가 부러져서 목발을 짚고 다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그날 응급실 비용은 할머니의 아드님인 아저씨가 모두 내주셨죠. 아저씨는 다시 한번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눈물을 글썽이시면서 말이죠. 내가 더 보상을 하고 싶은데 더 도울 수가 없어서 미안합니다. 사업이 망해서 지금 가진 게 없어요. 미안합니다, 학생. 미안해요. 내가 택시비 정도는 내줄 수 있어요. 택시 잡아줄게요. 같이 나갑시다. 솔직히 그때요. 속이 정말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깨어나자마자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 내 수능은? 그런데 제가 얼마나 기절해 있었던 건지 수능은 이미 다 끝난 뒤였습니다.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억울하기도 하고 믿기지도 않고 답답하기도 하고 진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눈물까지 흘리시면서 말하신 아저씨한테 그 얘기를 차마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얼마나 더 미안해 하시겠어요. 그리고 말한들 상황이 바뀌는 것도 아니었고요. 진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터질 것 같은 눈물을 꾹 참고 택시에 올라탔습니다. 아저씨께서는 주머니에서 꼭이 탄 지폐 몇 장을 꺼내서 제 손에 쥐어주셨죠. 정말 고마워요, 학생. 진짜 고마워요. 이 은혜 내가 절대 잊지 않을게요. 정말 고마워요. 그리고 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할머니가 엄청 놀라셨죠. 그 차주 전화번호 뭐냐고 하시면서 전화해서 차주한테 엄청 화를 냈습니다. 할머니가 그렇게 화를 내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속이 상하셨는지 비싼 곰국을 끓여주시면서 눈물을 훔치셨습니다. 재수를 해야겠다 마음먹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기에는 너무너무 아쉬웠습니다. 1년만 더 공부해서 대학을 꼭 가자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공부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기도 했고요. 그런데 할머니께 상상도 못한 일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느 날 설사와 구토를 엄청 하시더라고요. 뭘 잘못 드셔서 체하셨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할머니가 그런 적이 처음이라 급하게 약을 사다 드렸는데 그래도 진정이 안 되시더라고요. 심각함을 느끼고 구급차를 불러서 할머니와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뭘 검사를 했다가 또 다른 걸 해보자고 했다가 또 이것도 해보자고 했다가 검사를 너무 여러 개를 하더라고요. 설마 이 병원이 돈을 벌려고 쓸데없는 검사를 자꾸 하는 건가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7, 8시간에 걸쳐서
검사를 이것저것 받고 듣게 된 결과는 저희 할머니가 불치병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할머니를 보시며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몸에 있는 면역세포들이 나를 공격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습니다. 완치라는 개념이 없고 평생 안고 가야 하는 병입니다. 왜 저희 할머니가 왜 그런 병에 연세가 있으신 상태에서 발견되는 경우는 적은 편인데 루푸스 환자분들이 꽤나 많이 계십니다. 그래도 왜 저희 할머니가 약 처방해 드릴 테니 가는 길에 약국 들렸다가 가세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지 멍하니 할머니를 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인생은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만 하는 걸까요? 잠시도 행복할 수 없는 걸까요? 생소한 병명을 검색해 보니까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 꽤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연세가 있으신 분들도, 그동안 할머니가 왜 계속 아프셨는지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게 다 병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앞으로 어떻게 할머니를 보살필 수 있을지는 제대로 판단이 안 되었지만 그래도 할머니를 꼭 지켜드려야겠다는 마음만은 확고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몸이 아픈 할머니가 나가서 일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다가 고깃집에서 아르바이트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동네에 있는 고깃집이었는데 가게 문에 주방 직원 구함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주방일이라고는 해본 적이 없었지만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서 돈 벌어야 하니까 저 좀 써달라고 했습니다. 그때부터 매일 1시부터 밤 11시까지 고깃집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미련이 가득하더라고요. 공부를 놓을 순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저는 대학에 가고 싶었습니다. 고깃집 주방에서 일을 하면서 더 그런 생각이 또렷해지더라고요. 그 고깃집에 그 근방 회사원들이 많이 왔었거든요. 저도 저들처럼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대학뿐이라고 생각했고요. 일하느라 충분한 시간을 공부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하루도 공부를 안 한 날은 없었습니다. 일이 고되어서 너무너무 힘든 날에도 책을 펼쳐서 한 글자라도 읽고 잤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아르바이트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졸업식을 했었습니다. 2월에 졸업식을 했거든요. 그때 친구들 부모님들을 보게 되었는데 뭔가 기분이 좀 이상했습니다. 나는 왜 부모님이 안 계실까 생각하기도 했고요. 겨울방학 동안 못 보다가 오랜만에 본 친구들의 근황을 듣는 것도 그랬습니다. 나는 아빠가 하시는 사업이나 물려받으려고. 난 여름에 워킹 홀리데이 가려고. 재밌겠지? 난 방학 동안 베트남 다녀왔는데 또 가고 싶다. 불과 두어 달 전까지만 해도 같은 교실에서 공부하던 친구들이었는데 갑자기 그 친구들이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성인이 된 순간 그들과 어떤 급이 나누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슬픈 기분도 있었고 억울한 기분도 들었습니다. 나도 성공해서 저들과 비슷한 세상에 살으리라 다짐하게 되었죠. 다시 한번 이를 악물었습니다. 고깃집과 집, 도서관을 오가면서 20살의 반짝이는 청춘을 즐기지도 않고 일과 공부만 했습니다. 하지만 8개월 후 너무너무 떨리는 첫 수능을 보았지만 평소 공부했던 것보다 형편없는 실력이 나왔고 저는 원하는 대학에 합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만할까 싶었습니다. 남들은 몇 수를 한다고 하지만 저는 그럴 여력이 안 되잖아요. 대학교를 붙건 안 붙건 여전히 고깃집 일을 나가야 했고 여전히 할머니는 아프셨고 저는 여전히 생활비를 벌어야 했습니다. 그냥 계속 고깃집 일을 하면서 돈만 벌어야 하나 고민하던 중
우연히 고깃집에 온 동창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정호야, 너 여기서 일하는구나. 재수한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잘 봤어? 아니, 뭐, 넌 잘 될 거야. 학교 다닐 때 너만큼 똑똑한 애가 또 있었냐? 그에 비해 나는 내신 영 별로라 일찍이 수능 팠잖아. 그 덕에 꾸역꾸역 서울권 대학 가긴 했지. 학교 다니는 거 진짜 재밌어. 너도 재밌게 다닐 수 있을 거야. 그 친구는 별 생각 없이 했을 그 말이 제게는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래, 학교 다닐 때 정말 열심히 공부했는데 지금 나는 그만큼 하고 있나? 이렇게 되돌아보는 시간도 되었고요. 고민을 하다가 과감하게 일하는 시간을 좀 줄였습니다. 대학 못 가면 죽는다 생각하고 다시 1년 동안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최고 좋은 성적으로 대학에 합격하겠다는 큰 꿈을 품고 하루하루를 치열하게 제 자신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1년을 보낸 끝에 드디어 해냈습니다. 드디어 그토록 꿈꾸던 대학교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도 제가 제일 가고 싶었던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할머니가 정말 대성통곡을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해준 것도 없는데 이 할머니가 집만 되었을 텐데 정말 잘했다 정호야. 이 할머니가 우리 정호 앞길을 쓸고 닦아줘야 하는데 짐이 되어 미안해. 할머니가 우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따라 울었습니다. 단 한 번도 할머니가 짐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해요? 저의 유일한 가족이고 저를 키워주신 감사한 분이신걸요. 할머니가 그런 말씀 안 하시게 더 멋있는 사람이 되자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고깃집에서 만났던 친구 말대로 대학교는 정말 재밌었습니다. 제가 2년 만에 학교를 다니게 되어서 더 그랬을까요? 모든 게 신기했고 사람들을 만나는 것 자체가 너무 설레었습니다. 고등학교를 다닐 때보다 훨씬 긴 수업을 들어도 마냥 재밌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온 다양한 동기들과 어울리는 것도 참 새로웠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저처럼 형편이 어려운 애들도 있었죠. 정호야, 너는 과외 안 해? 과외? 내가 그런 걸 어떻게 해? 야, 우리 과 수석인 네가 과외를 왜 못해? 지나가던 강아지가 웃겠다. 너는 과외하고 있어? 지금은 2명인데 다음 달에 1명 더 하게 될 것 같아. 그럼 돈은 어느 정도 받아? 꽤 많이 받지. 주 5일 아르바이트 하는 것보다 나아. 너도 시작해봐. 사이트 주소 알려줄게. 나 이거 해서 내 동생 학원비 보태주거든. 우리 아빠 편찮으시잖아.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돈 버는 게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요? 학교 들어가고 시간대 맞는 아르바이트를 찾아볼 생각만 했지. 제가 제일 잘하는 공부를 하며 돈을 벌 생각은 못했습니다. 동기가 알려준 정보로 찾아보니까 과외 수업하고 상당한 수익을 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때부터 평일이고 주말이고 가리지 않고 시간 되는 한 최대한 많이 과외를 하러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는 중학생도 있었고 고등학생도 있었죠. 과외비를 많이 벌게 되니까 생활비는 물론이고 할머니 병원비까지 내고도 저금을 조금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할머니께서도 어디서 이렇게 큰 돈이 나냐며 신기해 하셨고요. 그러던 어느 날 새로운 과외 학생을 받게 되었습니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그 동네가 되게 부자 동네였거든요. 엄청 으리으리한 집 크기에 깜짝 놀랐었습니다. 대체 무슨 일을 해야 이런 큰 집에서 살 수 있을까 생각했죠. 어머님은 엄청 친절하신 분이셨습니다. 면접 보러 갔을 때 과외하게 된 학생도 만났었는데 엄청 예의 바르고 똘똘한 학생이었죠. 과외는 주말에 하기로 했고 그렇게 첫 과외를 하는 주말이 되었습니다. 학생이 저를 공부방으로 안내했는데 무슨 방이 엄청 넓더라고요. 책상과 수많은 책과 컴퓨터와 안마 의자까지 엄청 넓은 방이었습니다.
그럼 잠자는 방은 따로 있다는 건데 그 방은 또 얼마나 클까? 속으로만 생각하곤 했었죠. 그렇게 많은 것을 가졌는데도 학생은 거만하지 않고 진짜 착했습니다. 그동안 TV로 봐왔던 부자들은 다 나빠 보였는데 현실은 다르구나 싶었더랬죠. 그렇게 수업을 끝내고 방에서 나가 1층 거실로 내려갔습니다. 학생의 어머님이 웃으며 다가오셨습니다. 저희 아이가 잘 따라가던가요? 수학은 조금 부족해서 걱정이 많은데 이해력도 빠르고 욕심도 있어서 금방 성적 오를 것 같아요. 제가 잘 가르쳐 보겠습니다. 어머, 선생님, 너무 고마워요.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도어락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죠. 깔끔한 양복 차림에 머리도 단정하게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학생과 쏙 닮은 얼굴을 보고 학생의 아버지라는 걸 단번에 알 수 있었죠. 저는 허리를 굽혀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님이 저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으시더라고요. 과외를 하러 왔다는 걸 모르시나? 내가 뭔 잘못을 했나?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약간 비틀거리시면서 저한테 천천히 다가오시더라고요. 여전히 놀란 표정으로. 그런데 서서히 그 놀란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청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나를 보고 우시는 건가? 내가 진짜 무슨 실수라도 한 건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갑자기 그렁그렁했던 눈물을 뚝뚝 흘리시면서 제 앞에 무릎을 꿇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제 손을 잡고 오열을 하셨습니다. 당황하기는 어머님과 학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과외하면서 그런 상황은 또 처음이라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었죠. 여보, 왜 그래요? 왜 울어요? 여기 선생님하고 아는 사이예요? 아는 사이라.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분이 계셨나?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곧 아버님이 누구인지 떠올릴 수 있었습니다. 때는 19살, 수능을 보러 가던 날,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그날 제 다리가 부러져가며 구했던 할머니, 바로 그 할머니의 아들이셨던 겁니다. 그때 제게 꼬깃한 돈을 주시며 택시를 잡아주셨던 바로 그 아저씨였던 겁니다. 아저씨? 너무 놀랍더라고요. 긴가 민가 해서 또 한참을 아저씨 얼굴을 쳐다만 보기도 했습니다. 아저씨는 한동안 눈물을 멈추지 못하시다가 겨우 진정을 하시고 제게 2년 반 동안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저를 처음 만났을 때 사업이 망했다던 아저씨는 근 2년 반 만에 다시 사업을 일으키셨답니다. 그땐 정말 파산 신청을 해야 하나 진짜 처자식이 없으면 한강물에라도 뛰어들고 싶은 심정이셨답니다. 동업자가 투자금을 다 가지고 도망쳤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저를 만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동업자를 잡게 되었고 투자금을 회수해 다시 거래처들과 거래를 성사시키며 사업을 일으켰고 사업이 번창을 해서 고급 주택으로 이사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와, 정말 잘 되었네요. 축하드려요, 아저씨. 할머니는요? 잘 지내세요? 네, 덕분에 건강히 잘 지내고 계세요. 고향에서 살고 싶다고 하셔서 지금은 고향에서 어머님, 아버님이 같이 지내고 계세요. 학생 만났다는 소식 들으면 엄청 기뻐하시겠어요. 사실 저랑 어머니가 학생을 엄청 찾았거든요. 저를요? 네, 사업 일으키고 바로 찾기 시작했어요. 병원에 연락처라도 알려달라고 몇 번이고 찾아갔었는데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개인정보라서 그건 안 된다고. 저희 아들이 인터넷에 한번 올려보자고 해서 아들이 대신 글 써줘서 올려보기도 하고 그때 많은 사람들이 글 보고 연락도 주고 했는데 결국은 못 찾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만나게 되다니 정말 신기하네요. 다시 만날 인연이었나 봐요. 그러게요. 정말 신기하네요. 제가 삼수까지 하게 되어서 인터넷은커녕 SNS 같은 것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래서 그 소식을 못 봤나 봐요. 삼수요? 힘들었겠어요. 생각해보니까 사고 났던 그날이 수능 보던 그맘때였던 것 같은데
10월 중순, 맞죠? 맞아요. 수능날이었어요. 가만히 있어봐. 그럼 지금 나이가 22이니까 그날 수능 보는 날이었던 거예요? 네, 맞아요. 수능 보러 가다가 시험 치는 학교 근처에서 사고가 난 거였어요. 아니, 그런 사연이 있었는지는 몰랐어요. 내가 큰 죄를 지었네. 은혜만 입었다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아니에요. 그래도 할머니가 무사하셨잖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어떻게 신경을 안 써요? 저희 때문에 그 귀한 세월을 허투루 보냈는데 안 그래도 찾게 되면 받은 은혜 꼭 갚으려고 했어요. 내가 꼭 갚을게요. 조만간 꼭 연락 줄게요. 괜찮다고 몇 번이나 말을 했지만 아저씨는 꽤나 진지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날 그렇게 집에 돌아가서 할머니한테 말씀드리니까 할머니도 신기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 다시 과외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수업을 끝내고 내려갔는데 아저씨가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잠깐 앉아보라고 하시더니 제게 명함을 하나 내밀었습니다. 지난번에 들어보니까 학생 할머니께서 편찮으시다고. 저도 그 병 알아요. 들어본 적 있어요. 여기 명함에 적힌 제 친구가 있는데 그쪽으로 아주 유명한 친구예요. 검색하다가 아마 들어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친구한테 할머니 얘기 해놨어요. 이제 이 병원 가서 진료보세요. 병원비는 전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네? 아니, 안 그러셔도 되는데. 학생이 저희 어머니 구해주셨잖아요. 무려 목숨을 구해주셨는데 이 정도는 해야죠. 부담 가지지 말고 그렇게 하세요. 실은 아저씨가 주신 그 명함에 적힌 의사 선생님 이름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할머니 병에 관해서 검색을 하다가 보게 된 이름이었죠. 엄청 유명한 선생님이라서 예약도 힘들다고 들었는데 제겐 거절하기 힘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저씨의 말대로 하기로 했죠. 할머니를 위해서였으니까요. 제가 알겠다고 고개를 끄덕이자 아저씨는 그리고 이건 하면서 종이를 내미셨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부동산 계약서였죠. 저희 때문에 2년이라는 시간을 허비한 것에 대한 사과의 의미로 받아주셨으면 해요. 저는 시간이 가장 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며칠도 아니고 몇 년을, 그것도 그렇게 중요한 순간을 어떻게 해도 보답받긴 어려울 겁니다. 저도 아들이 있으니까 알겠더라고요. 학창 시절에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또 얼마나 길게 느껴지는지요. 이렇게나마 그 시간을 갚고 싶어요. 아저씨는 저와 할머니한테 아파트를 한 채 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그것도 제 이름으로 된 아파트를 말이에요. 아니, 제가 무슨 대단한 일 한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파트를 받습니까? 그건 말도 안 되죠. 몇 억씩이나 하는 아파트를 선뜻 받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치듯 집에서 나왔는데 그날부터 매일매일 아저씨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매일 문자가 한 통씩 왔었죠. 그런데 아저씨가 정말 언별술사입니다. 말을 어떻게 그렇게 잘하시는지 제 마음이 자꾸만 흔들렸습니다. 특히 할머니를 위해서 라는 말을 하실 때마다 고민이 되었죠. 과외를 하러 갈 때마다 수업 끝나기를 기다렸다가 계약서를 들고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나중엔 어머님이랑 학생까지 저한테 집을 받아야 마음이 편해질 것 같다고 하실 정도였죠. 그렇게 몇 달을 끈질기게 대립하다가 결국 저는 그 집을 받기로 했습니다. 나중에 제가 돈 많이 벌어서 집 사면 그때 꼭 돌려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요, 알죠. 받아줘서 고마워요, 정호 학생. 그렇게 받은 귀한 집에서 감사한 마음으로 할머니와 살게 되었습니다. 반지하에서 아파트라니 마치 꿈만 같았죠. 그렇게 꿈만 같았던 날들도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회사원이 되었지만 아직 집을 사려면 택도 없습니다.
열심히 모아서 얼른 집을 돌려드려야겠어요. 아저씨와는 여전히 꾸준히 연락을 하며 지냅니다. 아저씨의 어머님도 가끔 가다 뵙고 있고요. 제가 과외를 해주었던 아저씨의 아들은 제 학교 후배가 되었습니다. 이게 다 제 덕이라며 아저씨가 선물을 해주겠다고 하는 걸 간신히 말리고 말려서 시계 하나만 선물 받게 되었습니다. 받을 땐 몰랐는데 받고 보니 엄청 비싼 시계라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첫 월급 타고 아저씨 구두 한 켤레 사드렸습니다. 아저씨가 주신 것에 비해서 많이 초라하지만 그래도 아저씨가 너무 고맙다며 요즘도 잘 신고 다니시더라고요. 사람 일이라는 게 정말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인연이라는 건 더욱이 그런 것 같습니다. 제 인생의 기적의 순간이 있다면 아마 아저씨를 만난 그때가 아니었을까 싶네요. 평생 감사한 마음으로 살겠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